다음은 주제 발표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는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님이시고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에 재직 중이신 박호종 교수님께서 탄소 중립과 분권화의 가자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의 박호정입니다. 과총 이슈 포럼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탄소 중립에 대한 주제로 집중적으로 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발표 직전에 이 토론 패널로 오신 분들로부터 제 요지를 두 갈식으로 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를 점검을 하고 이제 분권화를 좀 논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는 나중에 또 공유가 된다고 하니까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 상에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주제에 있어서 다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은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오늘 패널로 오셨는데 또 패널 분들께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1990년대 초부터 주로 기후변화 경제학과 에너지 자원 경제학을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논하기 이전에 팩트 체크를 몇 가지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후 위기가 그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바는 뭐냐면은요. IPCC 보고서든 뭐 여러 그런 연구 문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뭐 기온이 2도가 오른다, 4.5도가 오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이상 오를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충분한 신뢰 구간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기후 이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클라이미트 디팔처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겨울이 여름같이 더울 때가 왕왕 생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항상 그렇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맨 처음에 좀 놀랐던 것은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 기후 이탈 현상이 생기는 게 2042년입니다.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1990년대부터 계속 기후 변화할 때 그 임팩트는 2100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갈수록 이게 이제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사회에서 기후 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가 필요한데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뭐 작으면은 한 1.2%, 많으면은 거의 5% 가까운 정도의 글로벌 GDP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기후 변화 억제를 위해서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 배출량입니다. 미국이 산업화 이후에 전 세계에서 배출된 CO2의 약 25%를 배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기타 뭐 독일, 일본, 영국 등등이 있겠고요. 역사적 배출량으로 보면은 중국이 약 한 14%, 15% 뭐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서 제가 어쨌든 우리나라는 약 한 1에서 1.5% 정도고요. 이거는 역사적 배출량입니다. 매년 배출되는 그런 연간 배출량으로 볼 때에는 현재는 미국이 약 한 15%, 중국이 한 25%,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1.4%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해당되는 배출량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팩트 체크는 탄소 무역 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각국의 탄소 중립 선언을 한 걸 보면은 대부분이 다 2050을 기준으로 이른바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때 이제 그 기준점이 되는 연도를 정하는데 미국은 2005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1990년 기준인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은 이미 2005년도에 이 CO2 배출량이 정점을 찍었고 계속 하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세대로 쭉 가면은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에서도 2050 넷제로는 이미 추세선을 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2005년도에 미국이 이렇게 온실가스가 감축이 된 게 그 당시 기후 변화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인가?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고유가로 인한 이 천연가스로의 에너지 대체, 그다음에 원자력 그리고 쉘가스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점이 1990년인데 90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배출이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7월 달입니다.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제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철강이라든지 이런 주요 업종에 대해서 CO2 배출량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일종의 국경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거고요. 7월 14일에 발표를 했을 때 미국에서도 지지 않을 요량으로 또 동일한 7월 14일에 탄소 국경세를 미국 하원의 몇 의원들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금 또 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재원 마련을 위해서 탄소 국경세를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소 중립을 할 때 미국의 고용과 미국의 기술 자본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되 자국의 경제 성장을 함께 가져가겠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슬라이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여기 레귤레이션 초안에 보면은 초안이 아니라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놓은 게 뭐냐면은 유럽의 산업을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탄소 국경 조정제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즉 기후 변화와 경제 성장, 산업 육성 정책을 함께 가져가겠다라는 게 바로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몬트리올 의정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CFC를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인데 듀퐁이 맨 처음에 대체 물질을 개발하기 전에는 미국이 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듀퐁이 대체 물질, 즉 지금의 HFC입니다. 이거를 만들게 되면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서 CFC 규제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와 비슷한 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에임 액트가 이제 제정이 됐는데요. 여기에서는 HFC를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HFC는 CO2하고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6개 온실가스 중에 하나인데요. CO2가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 1이라고 한다면은 HFC는 3,000에서 12,000배 이상이 되는 굉장히 글로벌 워밍 관점에서 보면은 파괴적인 그런 물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왜 미국의 EPA가 이것을 하기 시작하였느냐? 현재 이 에임 액트에 의하면은 1935년까지 이 HFC도 배출권 거래처럼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바로 듀퐁이라든지 이런 미국의 화학 회사가 이 HFC의 대체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예 법안 범 이름도 그렇습니다. 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uring. 뭐 여기에 미국의 이 혁신과 이 제조업을 보호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넷 제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거기 브릿지로서 2030년까지 NDC라고 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40%를 감축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기준 연도가 2018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50 탄소 중립의 최종 시나리오입니다. 2050년이 되면은 우리에게는 지금 A안과 B안이 있는데
원자력이 뭐 한 6에서 7% 정도고요. 이 도표를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발전 비중은 재생 에너지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재생이 A양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비중이 높은 게 무탄소 가스 터빈인데 이게 이제 뭐 수소 에너지를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야기하는 수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갖고 오는 이른바 그린 수소로 이걸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 해외 여러 컨설팅 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스스로의 어떤 공급 능력이 상당히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즉 그린 수소도 수입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거는 동북아 그리드가 B 안에 있는 게 또 좀 주목되고요. 어쨌든 이게 보면은 A 안이든 B 안이든 재생 에너지의 의존도가 압도적이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는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는 그린 수소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한테 이 지속 가능한 그런 에너지 믹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30년 NDC 이거를 또 보시면은요, 미국이나 EU, 일본 뭐 여러 모든 나라들은 CO2 배출량의 정점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그 기준 연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CO2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저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밑으로 꺾어서 2030 달성과 2050 넷제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21세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빅픽처를 본다면은요, 뭐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 초연결성의 시대, 그리고 뭔가 이벤트가 터지면은 그게 블랙스완과 같은 그런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 밑에 사진은 뭐냐면은요, 이 미국의 LNG 선이 미국에서 출발을 해서 파나마를 거쳐서 우리 아시아 쪽으로 오기 위해서 하와이까지 가다가 지금 EU의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나마를 다시 거쳐가면서 수수료도 내야 되고 용선료도 더 지불을 해야 하고 이러는 상황들로 비용을 감안을 하더라도 유럽에 파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 하와이까지 찍고 나서 배를 돌려서 다시 파나마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2주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람이 잠깐 부는 게 줄게 되면은 유럽에서 지금 경험을 했던 거죠. 이 전기 요금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천연가스 가격, 국제 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광물 자원들 이런 것도 과연 지금 또 우리가 조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2040, 2050이 됐을 때 우리가 공급 안정성을 담보받을 수 있을 것인가? 벌써 이제 자원 민족주의가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중남미뿐만 아니라 동유럽에서도 지금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이코투노믹스라고 했는데 여기 오늘 제 발표 들으시는 분들 많이 좀 인용을 해 주십시오. 제가 봐도 암만에 생각을 해봐도 잘 지었습니다. 기후변화의 경제학인데요. 이코투노믹스. 이코투노믹스의 대원칙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 롤스의 정의론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공식이 있는데 이게 딴 게 아니고요. 먼저 괄호부터 계산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세대 간의 효용을 본다면은 뭐 지금 현재 세대, 미래 세대 이렇게 있겠는데 가장 취약한 세대의 어떤 효용을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가장 취약한 세대의 그 효용을 극대화해주는, 그래서 민을 먼저 계산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취약한 계층이나 그룹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이제 맥스민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정의론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대통령 직속 탄소 중립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세대 간 형평성 원칙이 수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감축 시기를 미룸으로써 미래 세대에 더 큰 감축 부담을 주는 것을 지양한다. 즉 뭐냐면은 미래의 CO2를 감축하도록 하지 않고 지금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탄소 중립위는 미래 세대의 생존권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라는 건데 이때 생존권이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는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생태계에서의 생존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미국이나 EU처럼 경제 성장과 산업 육성을 함께 담보로 가져가는 그런 탄소 중립 정책이 아니면은 2050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그런 위기도 생길 수가 있다. 즉 이러한 그 원칙을 우리가 천명을 한다면은 생태계적 생존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역량을 통한 생존권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 탄소 중립의 이 시나리오는 이 에너지 공급이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피를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 이 공급을 받고 또 피가 돌아야 되는 것처럼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이 맥스민 존 롤즈의 정의론의 이 맥스민이 사실상 여기 오늘 과학기술인들 분들 중에서 이 로버스트 컨트롤에 대해서 익숙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가장 좀 취약한 그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영역에 대해서 더욱더 강건함을 가져가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 롤스의 정의론하고 철학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2050의 현재 에너지 믹스는 지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가정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지엽적인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수소에 그렇게 의존을 하는데 그리고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물류의 위기도 있겠고 가격 리스크와 또 물량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때 이 수소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수소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이런 경제 구조로 우리가 얼마나 강건하게 버텨 나갈 수가 있는가. 게다가 수소는 장기 비축이 합리적인 가격 하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에너지 믹스 정책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많이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극히 어렵다. 즉 지금 2050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수준의 이 보급 정책이 필요한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뭐 관련한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아까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의 빌드백 배럴 정책처럼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자본과 우리의 기술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하는 그런 방식인가 아니면은 수입에 의존을 하는 방식인가 그리고 또 패널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ESS라든지 주민 수용성 이슈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탄소 중립 정책은 또 초기에 이게 법이 만들어졌을 때 어안 비용 추계 미사유라는 이유로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밝혔냐면요, 어안의 내용이 즉 탄소 중립 기본법의 내용이 선언적 공고적인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유인데요. 이게 결코 아니죠.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NDC 목표를 밝힌 이상 이것은 더 이상 선언적 공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여러 계획들이 새로 수정이 돼야 되고 또 보완이 돼야 되는 상당히 이거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비용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것, 탈원전에 대한 비용, 그리고 ESS에 대한 비용, 주민 수용성에 대한 비용 등등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요. GDP 정부 부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이건 아까 기준 연도에 대한 겁니다. 여기 빨간 것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 저기 오른쪽에 밑에 있습니다.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NDC 기준 연도를 제일 바로 코앞에서 잡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즉 EU는 1990년, 미국은 2005년, 일본은 2013년 등등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 연도를 잡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바로 코앞에서 잡아서 지금 2030까지 가야 됩니다. 즉 우리한테는 지금 7, 8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0 이렇게 하려고 하면 25년의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스스로 경쟁 구도를 불리하게 가져갔다라는 거고요. 환경을 중시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게 1인당 GDP와 1인당 배출량으로 우리를 비교를 합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인당 GDP가 우리가 3만 불인데 CO2 1인당 배출량은 미국 다음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근데 저는 이게 GDP가 아니라 자본 스톡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한 여러 국가들을 보시면은요, 우리나라가 자본 축적이 된 규모가 가장 낮습니다. 이게 IMF 자료고요. 자본 스톡의 규모는 워낙 크기 때문에 로고 변환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선진국에 편입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가장 선진국에서 앞서간 그런 제도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인 분들 잘 아시는 정상 상태라는 게 있는데 경제 성장에서도 이런 내용들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 상태는 인구 증가율이 거의 제로가 되고 투자 증가율, 소비 증가율, 온실가스 증가율도 거의 제로가 되는 거의 중요한 경제 변수가 제로로 수렴을 한 상태가 바로 정상 상태의 균형이 되겠습니다. 즉 2050에 온실가스 증가율이 제로가 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 지금 이미 거의 제로 증가율로 보이고 있는 인구 증가율 등등 해서 이런 게 이제 증가율이 제로가 되는 건데 이렇게 경제 성장 경로가 있을 때 우리가 정상 상태 균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NDC 40% 감축 또는 2050 탄소 중립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횡축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이런 자본 축적의 규모를 나타내는데요. 오른쪽에 점으로 자본 축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과도한 그러한 탄소 중립 경제 성장에 대한 논의가 없는 탄소 중립 정책을 이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본 축적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론의 정상 상태 균형을 이것과 관련한 이게 위상 궤도입니다. 이거를 아까 IMF의 자본 스톡에 찍게 되면은 소설같이 쓰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자본 축적이 작은데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독일이나 일본 이런 규모로 자본 축적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설계가 잘못된 탄소 중립 정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역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작년에 몇 개월 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OECD. 2050년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성장률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1인당 GDP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로 나옵니다. 여기 경제 규모가 큰 나라만 제가 그래프로 뽑은 거고요. 그 본 보고서 보시면은 OECD 38개국 전체를 다 본다 하더라도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1인당 GDP 증가율이 최하위로 나옵니다. 즉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대한 해외에서 바라보는 평가는 이렇다라는 거고요. 어제 토론회도 있었지만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공히 2050년 전후로 해서 그 기금이 다 0의 수준으로 되는 거고요. 피크는 이미 그 이전에 찍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은 이겁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지 말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뭔가 이 제도의 어떤 재설계, 에너지 믹스의 어떤 또 재구성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거고요. 제가 많은 말씀들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일단은 저는 오늘 분권화에 대해서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 자본에서 녹색 자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밑으로 꺾일 수 있었던 그런 자본 스톡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아까 앞서 보셨던 자본 축적에 대한 여러 그래프에 대해서 이 국가 경쟁력이죠. 거기에서 발표된 것으로 해서 금융 부분의 국가 경쟁력 지표만 뽑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대만, 심지어 중국보다도 금융시장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낮고요. 이렇게 낮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분권화가 결여되어 있다. 시장에 대한 원칙이 충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통 자본을 이렇게 그린 자본이나 또 기타 자본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국가가 있느냐? 많습니다.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고요.
북해에서 생산된 그 유전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번 오일마니를 갖고 기간 투자를 한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고, 반대로 실패한 나라는 똑같은 북해 유전을 생산을 하면서도 그런 기간 인프라 구축에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던 영국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보다도 더 실패한 국가로는 우리가 소위 자원의 저주 국가로 이야기하는 이런 나라들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그런 오일만이 한 2014-15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 유가가 굉장히 하락이 됐을 때 많은 언론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이거는 미국과 사우디의 치킨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뭐 월드뱅크나 기타 여러 그런 국제 기구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을 리크루팅해서 기금 그들의 이제 오일마니 기금을 관리하는 쪽으로 역량들을 강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볼 때는 이런 거죠. 2040년 이 정도쯤 되면은 석유 수요는 지금과 같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치킨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나마 석유 수요가 존재할 때 오일마니를 그거를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을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그 당시 봤고 이건 치킨 게임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우디가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등을 발표를 했죠. 요즘은 언론에서 자주 보시는 것처럼 문화 관광 자본, 즉 기존의 오일 자본을 문화 자본, 또 신재생 자본, 원전 자본 등등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또 한 가지 보시면은요, 적응이라는 기후 적응이라는 것이 이제 없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거의 없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CO2 배출량이 1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만일에 뭐 미국이나 인도, 중국이 적극적인 그런 동참이 없으면은 2040, 2050이 됐을 때 기후 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응을 위한 자본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굉장히 빨리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계신 여러 패널 분들께 제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보통 때보다 빨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탄소 중립에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녹색 성장 참 좋은 테마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 살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창조 경제. 지금 정부 들어서도 이게 아젠다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전환,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동안에 정작 우리는 탄소 중립을 선언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들은 가능했느냐? 그 중에 그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은 분권주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재미있는 게 그렇게 오일의 석유 유정도 새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오바마의 클린콜 플랜을 다 폐기했던 트럼프 당시에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역대 행정부를 능가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연방정부와 다른 시장의 원리 그리고 주정부의 환경정책 등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분권화를 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너무나 중앙 집권적인 그런 에너지 환경 정책에 의존하다 보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크게 빅스윙을 경험을 하면서 이 정책이 오히려 후퇴되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분권화 중에서 전력 시장에 포커스를 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토론 때 더 좀 자주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핵심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제가 쓴 건데요. 한 2015년, 16년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이런 팬시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 이야기하면서 이런 개념들을 쓰죠. 근데 잘 안 됩니다. 한국은 IT가 암만 기술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이런 IT 기술이 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장 기능, 가격 시그널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거고요. 그 대표적으로 탄소 비용 내부화하는 겁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CO2 배출권 비용이 전력 요금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래 배출권 가격은 계속 상승하였지만은 최근에 S&P 가격은 계속 하락하였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런 EU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EU는 동조화돼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기후 환경 비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CO2 비용을 소매 요금에 일부 태우겠다라는 건데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정교하게 설계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 21세기에는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거라는 겁니다. 요금제도 다양하게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겠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들어서면서 P2P 플랫폼 이것도 그 역할은 분권화로서의 어떤 기능을 담당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들어올 때 소비자의 행동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소매 요금에 대해서는 규제 정책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그런 유인책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IEA가 말한 것처럼 소비자 행동의 변화 이것을 위해서는 전력 시장도 지금보다는 훨씬 유연한 메커니즘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건 뭐 약간 여담 삼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것이 우리 에너지 부분이 제일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좀 뒤늦은 거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뭐 이런 게 활발하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신용카드의 사용 실적에서 CO2 저 제품에 대해서는 뭔가 마일리지를 준다라든지 뭐 그런 방식이겠고요. 오늘날 진행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적인 그런 이슈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선택하길 바라는 거죠. NFT 최근에 뭐 경매 아주 뜨겁습니다. 유명한 작품들도 직접 소유하겠다라는 그런 소비자의 욕구가 반영이 된 것이겠고요. 뭐 저쪽에 있는 거는 제가 한번 실험적으로 사본 겁니다. 곡을 그래서 누구 곡이죠? 예전에는 제가 이승철과 이문세를 샀던 적이 있는데 조그맣게 한 피스씩 사고요. 요즘은 잘 들여다보고 있지 않지만은 제가 이거를 초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꽤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고 뭔가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에너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에너지 상품 시장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에너지 시장이 크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분권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오늘도 패널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거고요. 오늘 제 발표는 제가 굉장히 빨리 전달하느라고 좀 혹시 실례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발표는 어쨌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